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품에서 죽었고 저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16살 어린 여자와 곧바로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시선은 제게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 수천억대 자산을 일군 기업 회장이라 부릅니다. 강남의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아름답지만 제게는 그저 텅 빈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는 40년을 함께한 아내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긴 투병 끝에 바로 이 침대에서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마.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곁을 너무나도 자주 비웠습니다. 그녀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할 때 저는 접대 자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함께 산책 가자고 할 때 저는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병이 깊어졌을 때조차 저는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더 잡아주었더라면,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해주었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외롭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와 죄책감이 매일 밤 유령처럼 제 목을 졸랐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그 추억들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혁이는 장례식장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족스러우세요. 평생 일만 하시더니 결국 어머니 임종도 겨우 지키셨네요. 아들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떠나고 1년 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 혐오에 몸서리쳤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죄책감과 고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이 텅 빈 집을 채워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저를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국내 최고의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 곁을 지켜줄 따뜻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게 이혜운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올해 52, 저보다 16살이나 어렸지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제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제 돈과 지위를 보고 아첨을 떨 때 그녀는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제 슬픔을, 제 외로움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부터 유독 강렬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처럼 뜨겁고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그녀가 제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3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빠른 결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랑 재혼이라니요.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잖아요. 아들의 반대는 극심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외로움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내 곁을 지켜줄 게 아니라면 상관하지 마라.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쏘아붙이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은은 제 아내가 되어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비었던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도는 것 같아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취한 채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은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뜨겁고 강렬한 시선으로. 하지만 그날 밤의 시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랑이나 애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듯한 집요하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시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게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그녀를 마주 봤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능적인 무언가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고. 저 시선은 정상이 아니라고.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제 아내의 비밀과 제 선택의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후 첫 아침, 저는 제 아내 이하은이라는 여자가 가진 그 기묘한 시선의 실체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서늘한 위화감은 단순히 제 예민함이나 피로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하고 치밀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혜은은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려낸 아침상은 정갈했고 제 건강을 고려한 듯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해온 가정부보다도 제 입맛을 더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새 편안하셨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눈은 저를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전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듯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저를 드는 각도국을 떠먹는 속도 반찬을 씹는 횟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오직 집요한 관찰과 탐색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은 씨는 안 먹어요. 그녀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걸요. 이 상투적인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어찌나 섬뜩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고 음식을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의 절반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벌써 일어나세요? 더 드셔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눈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예상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난 것을 아쉬워하는 연구원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면 그녀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할 때면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몇 시간이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잠자리에 들 때조차 그녀는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몇 번이나 자는 척하다 실눈을 떠보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비친 것은 침대맡에 조용히 앉아 저를 응시하는 그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이것이 그녀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일 거라고,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과도한 관심일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제 목을 조르는 투명한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넓은 집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시자가 지키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제 아내는 저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간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하루는 견디다 못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서요.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순수한 관심을 의심하는 속 좁고 예민한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를 캐내기 위한 집요한 탐색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식욕도 사라졌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뜨겁고 집요해지는 순간은 제가 죽은 아내, 수연의 물건을 만지거나 그녀와의 추억에 잠길 때였습니다. 서재 한편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어느새 제 등 뒤에는 혜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제 등 뒤에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질투와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탐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죄책감의 깊이를, 제 슬픔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내가 남긴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애지중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혜은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난초네요. 전 부인께서 아끼시던 건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저는 그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내 수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단서를 발견한 형사처럼.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저뿐만 아니라 죽은 아내와 함께했던 40년의 시간 전부를,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숨겨진 제 가장 깊은 약점과 죄책감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그녀의 뜨거운 시선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기 위한 복수의 불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 하은의 그 뜨거운 시선이 단순한 애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자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저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우리의 첫날 밤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제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 집에 처음 함께 들어왔을 때 저는 분명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찾아온 지독한 고독 속에서 혜은은 제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젊음과 차분함이 제 텅 빈 삶을 다시 채워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조금 취기가 오른 채 침실로 들어섰을 때 혜은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단아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도발적인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5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첫 아내 수연은 단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늘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와 습관에 가까웠죠. 하지만 하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여보. 그녀의 속삭임은 뜨거웠고 그 숨결에 섞인 옅은 향수 냄새는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짓눌려 잊고 살았던 원초적인 욕망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연극 배우처럼 그녀는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분명 열정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하은의 몸은 뜨거웠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느꼈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그녀는 쾌락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의 작은 떨림 하나, 거칠어지는 숨소리 하나, 표정의 미세한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눈은 제 모든 반응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임상실험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몸을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으세요.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감정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설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연구원의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을 휘감던 욕망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고 해우는 몸을 돌려 제 쪽을 향해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습니다. 피곤하겠어요. 이제 그만 자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부인과도 이러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내가 첫날 밤에 남편에게 죽은 전 부인에 대해 묻는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40년을 함께한 분이시잖아요. 저도 그분만큼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변명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순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 대답 하나하나에서, 제 표정 하나하나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등을 돌려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잠들 때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첫날 밤은 그렇게 기묘한 불안감과 섬뜩한 위화감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첫날 밤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제 가장 원초적이고 무방비한 상태를 관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 몸의 반응을 통해 제 심리를 파악하고 죽은 아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제 죄책감의 깊이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첫날 밤의 기묘한 기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하은의 모든 행동 모든 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꿰뚫는 그 시선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녀의 관찰 대상이 되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를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감춰진 과거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 집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꼬리가 긴 여우처럼 좀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그녀의 과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연 씨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가족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요? 결혼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마다 그녀는 언제나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외동딸이라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격리 일 좀 하다가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걸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막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회사 이름도 친구 이름도 그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안개처럼 손을 뻗으면 잡힐 듯 하면서도 이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 과거에 대해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 어땠어요?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첫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녀의 질문들은 언제나 저와 제 첫 아내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 질문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릴 때면 그녀의 시선은 더욱더 뜨겁고 집요해졌습니다. 마치 제 기억의 창고를 강제로 열고 그 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취조를 당하는 범죄자처럼 매일 밤 그녀 앞에서 제 과거를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떠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물건. 분명 그녀의 물건 어딘가에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짐은 단출한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우리의 침실에 있는 그녀의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계절에 맞는 몇 벌의 옷과 속옷, 그리고 제가 사준 핸드백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앨범 한 권, 편지 한 통, 일기장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가 완전히 삭제된 사람처럼 그녀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겨울 외투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몇 장 빛바랜 아프아 그리고 작은 사진첩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혜은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풋풋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혜은과 웬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매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나 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이 남자는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내 동생 하준이와 함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그녀는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저는 빠르게 사진첩의 다른 장들을 넘겼습니다. 대부분이 그 동생 하준이라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제게 오히려 섬뜩한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준이라는 남자가 한 회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증에 찍힌 회사의 로고는 바로 제 회사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동생이 제 회사 직원이었다고 그런데 왜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외동딸이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혜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은 씨는 정말 형제가 없어요. 외동딸이라 외로웠겠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서재로 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이하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 기획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입사 2년차 28세. 그리고 그의 인사기록 카드 맨 마지막 줄에는 차가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원 면직 처리, 사유 개인 신상 문제. 하지만 그 아래 비공개 메모란에는 다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2일 자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집요한 시선, 죽은 아내에 대한 이상한 관심, 그리고 그녀가 제게 접근한 이유. 이것은 우연한 만남도 황혼의 로맨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제 회사에서 죽은 직원의 누나였던 것입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녀의 동생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죽음에 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 젊은 남자의 낡은 사진 한 장은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혜은이 10년 전 내 회사에서 자살한 직원의 누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 같았고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은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가 쳐놓은 덫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그녀를 자극했다가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를 계획한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정체를 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그녀는 분명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그녀를 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녀가 탄 음식에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수저를 들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잠자리에 누울 때면 그녀가 잠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댈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제게 뜨거움을 넘어선 살의 샤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그 시선 안에서 저는 그녀의 죽은 동생 하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죽였어. 그녀의 눈은 소리 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아들, 민혁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혁이의 반대와 원망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혁이가 옳았습니다. 그 아이는 철인부터 혜은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제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나다.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와주지 않겠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의아해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는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새어머니의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민혁 씨, 어서 와요. 아버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을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민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갑자기 부르시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내 말이 맞았다. 네. 민혁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었지. 저 여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고. 제 말에 민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아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매일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눈빛 좀 보세요. 저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보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답답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이제는 나도 알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10년 전 자살한 이하준의 누나라는 사실, 그녀가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일 밤 저를 감시하는 듯한 그녀의 시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 여자는 복수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해요. 민혁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이대로 계속 저 여자와 한 집에서 지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방법을 찾아야지. 내 도움이 필요하다, 민혁아.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나약함을, 제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민혁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비로소 제 편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부자 후지로서 처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게 된 것입니다. 민혁이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이하준의 과거 행적과 주변인들을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고, 저는 집안에서 혜원이 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는지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또다시 제 옆에 누워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복수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 아래 저는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주도권은 이제 저에게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함께 이하은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한 후 저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단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 앞에서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에 빠진 늙은 남편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죽은 아내 수현의 유품 속에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현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녀의 물건들을 대부분 정리했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던 몇 가지를 서재 깊숙한 곳에 금고 안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아내가 40년간 써온 낡은 일기장 그녀가 가장 아꼈던 에메랄드 목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제 삶의 절반이자 제 모든 죄책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민혁이와 통화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혜운을 데리고 외출한 사이 민혁이가 집에 와서 금고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저와 민혁이 그리고 죽은 아내 단 3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혜은은 절대로 알 리가 없었습니다. 계획 실행일 저는 혜은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은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외식하고 드라이브나 할까요? 그녀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여전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한강변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애써 즐거운 척, 행복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민혁이가 집에 도착했을까? 금고는 무사할까?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하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냥 혜원 씨랑 이렇게 함께 있으니 너무 좋아서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민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혜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혜은 씨.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네요. 지금 바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차를 돌려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혁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은은 먼저 올라가 쉬고 계세요 라는 제 말에 의심 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저는 서재 문을 닫고 아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도착했을 때 금고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민혁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에메랄드 목걸이와 마지막 1년 동안 쓰신 일기장이 사라졌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단 충격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다니. 그리고 아내의 가장 소중한 유품들이 사라졌다니.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우리 셋뿐인데 그 여자가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은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아내의 유품을 훔쳐간 것은 명백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의 일기장. 그 안에는 아내의 투병 생활과 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일기장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왜 하필 그 목걸이를 가져간 것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가 훔쳐간 유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기묘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혜은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아름다운 아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온 무서운 약탈자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그녀는 제가 사준 보석들 중 유독 에메랄드로 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그녀는 훔쳐간 목걸이와 세트인 귀걸이를 함으로써 저를 시험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어울려요. 당신은 에메랄드색이 참 잘 받는 것 같아. 제 대답에 그녀는 또다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는 제게 몸을 밀착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더 보고 싶네요. 그녀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 제 경계심을 허물고 제 깊은 내면을 탐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의도에 노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 안으며 제 안의 분노를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가 가장 방심하는 그 순간 내가 네 모든 것을 무너뜨려 줄 테니.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그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제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모든 것을 건 명백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제가 그녀에게 직접 대면하여 모든 진실을 추궁하는 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유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저와 이하은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하고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반응을 살피고 제 약점을 파고들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적의 DE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훔쳐간 유품으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혁이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혜웅과 직접 대면하여 그녀를 압박하는 동안 민혁이는 밖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혜웅은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할 얘기가 있어서.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평소와 다른 태도에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할 얘기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늘 당해왔던 것처럼 저 역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서재, 금괴에 있던 안에 유품 어디에 뒀지? 제 돌직구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내 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훔쳐간 거 다 알아. 에메랄드 목걸이, 그리고 내 아내의 마지막 일기장.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여보,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지? 네 진짜 목적이 뭐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상냥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은 이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시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여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정체가 뭐냐? 이하준, 그 아이와 무슨 관계지? 제가 그녀의 죽은 동생 이름을 꺼내자 그녀의 눈이 증오로 번뜩였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동생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바로 이하준의 누나 이하은이었군. 그래, 내가 바로 그 이하은이다. 10년 전 당신이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불쌍한 내 동생의 누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지난 10년을 칼을 갈며 기다려왔다.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해 내가 네 아내가 되어준 거야.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증오가 이토록 깊고 지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아. 바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오만과 독선, 당신의 무책임함이 내 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건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정당한 책임 추궁이었을 뿐이야. 정당한 책임. 추궁 모든 책임을 28살짜리 젊은 직원에게 떠넘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아이를 벌레 보듯 모욕하고 그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게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고. 그녀의 외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기억조차 못하겠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동생은 그저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하나였을 테니까. 하지만 내 동생에게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회사의 회장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에 가까운 지독한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거냐, 내 아내의 유품을. 그래, 당신의 가장 깊은 죄책감과 약점이 그 안에 있을 테니까. 당신의 첫 아내 김수연.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남편이었는지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어. 그녀는 훔쳐간 일기장을 소파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걸 읽고 모든 것을 알게 됐지.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인지. 당신 아내는 40년을 당신 곁에서 외롭게 살다가 병든 몸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어. 당신은 그녀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그녀는 목에서 에메랄드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지. 당신이 처음으로 선물했던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이 목걸이의 의미조차 잊고 살았지. 안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죠? 하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하연은 민혁이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이제 그만하시죠, 아주머니. 당신의 연극은 모두 끝났습니다. 민혁이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복수를 위해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과 그녀의 진짜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들고 온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토록 당당하던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10년간의 복수극이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애써 숨겨왔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하은 씨, 본명 맞으시죠? 민혁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12년 전까지만 해도 김유진이라는 이름을 썼더군요. 10년 전 동생 이하준 씨가 사망한 직후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고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박진우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단계였겠죠. 민혁이는 그녀의 개명 허가 신청서 4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과도 같았습니다. 민혁이는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지난 10년간 다녔던 직장들의 이력입니다. 아주 흥미롭더군요. 첫 5년은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박진우 회장의 첫 부인, 제 어머니 김수연 여사께서 돌아가신 직후부터 당신의 이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와 하은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의 컨설턴트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진우 회장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의 취미식성 건강 상태, 그리고 그가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선호하는지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정보회사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 저라는 목표물을 향해 치밀하게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 차분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기 위해
철저히 계산되고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당신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객이었던 척하며 다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박진우 회장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겠죠. 안 그렇습니까? 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아들의 집요한 추적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혁이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하준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행적입니다. 그가 남긴 메모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입니다. 유서라는 말에 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서라고 하준이에게 유서는 없었어. 경찰도 찾지 못했단 말이야. 경찰이 못 찾은 게 아니라 당신이 못 찾은 거겠죠. 이하준 씨는 유서를 컴퓨터 파일로 남겼고 암호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아버지께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친구는 두려워서 10년간 침묵했지만 제가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혁이는 노트북을 켜고 유서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나에게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절대로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이건 다 내 잘못이야. 혜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유서에는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고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패기와 의욕이 넘쳤던 하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회사의 손실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그는 회장인 제 앞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도 회사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도 모두 제 탓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아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처럼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서를 다 읽고 난 후 서재에는 혜은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10년간의 복수는 동생이 남긴 마지막 진실 앞에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이 오직 저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그 안에는 동생 자신의 자책과 어리석은 선택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민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처음부터 절반의 진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슬픔과 분노에 눈이 멀어 당신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를 외면했던 겁니다. 민혁이의 말에 혜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복수심, 그녀의 증오, 그녀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동생을 잃은 슬픔과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또 한 명의 가엾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10년 전 제가 그녀의 동생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의 복수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유서 앞에서 해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10년간 쌓아 올린 복수의 성은 동생이 남긴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홀로 견뎌왔을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극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제게 직접 그녀의 입으로 지난 10년간의 복수 서사를 고백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이하은 씨. 아직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냉소가 아닌 깊은 절망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소파에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그저 침묵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말해봐, 당신이 내게서 원했던 게 정확히 뭐였지?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더니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기처럼 부드럽지도 증오에 차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독백 같았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하준이는 제게 전부였거든요. 부모님 없이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제 곁을 떠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동생은 그렇게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동생의 죽음 뒤에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 배후에 당신 박진우 회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녀는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다 동생이 남긴 업무 수첩에서 그날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제 질책의 메모. 이런 걸 보고서라고 썼나? 자네는 머리가 없어. 그 짧은 메모가 그녀 복수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당신을 향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당신을 그냥 죽이거나 당신의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었죠. 저는 당신이 제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획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가장 깊은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알아낸 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지독한 외로움과 첫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철저히 혼자였죠. 아들은 당신을 원망하고 주변에는 당신의 돈을 보고 모여든 아첨꾼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저를 유혹하기 위해 죽은 제 아내 수현과 정반대의 인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수현이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면 그녀는 기품 있고 당당한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수현이 제게 의존했다면 그녀는 제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성숙한 여인을 연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당신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가짜 위로 몇 마디에 당신은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열었죠. 제가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건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작은 표정, 변화 말투 습관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당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을 제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 그녀에게서 받았던 위로와 설렘,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당신이 저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앞에서, 당신의 모든 지인들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한 여자에게 농락당했는지를 만천에 공개하는 거였죠. 당신이 제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 끔찍한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훔쳐간 수현의 일기장을 통해 그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제 죄책감의 실체를, 제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을 찾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나타났고 동생의 유서가 나타났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10년간의 복수 서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고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황량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잊고 살았던 10년 전의 제 죄를 제 추악한 민낯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하은 그녀의 10년간에 걸친 처절한 복수 서사가 끝났을 때 저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미완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그녀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제 추악한 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유서와 그녀의 고백은 제가 애써 뇌리에서 지워버렸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지옥의 악귀처럼 다시 제 눈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저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였던 젊고 의욕 넘치던 청년 이하준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유능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이 복합적인 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 순진함을 이용했습니다. 임원 회의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그를 단상 위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들고 와서 지금 나를 설득하겠다는 건가? 자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이래서 내가 경험도 없는 애송이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했던 거야. 제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모든 모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그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자네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내일 당장 사표 제출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는 제 분노를, 제 불안감을, 제 모든 책임을 그 힘없는 젊은이에게 떠넘김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력이 저렇게 약해서야 어딜 가서 뭘 하겠나라며 그의 죽음마저 그의 나약함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죄를 잊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잊고 있던 죄가 이하연이라는 복수의 화신을 통해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한 젊은이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비겁하고 추악한 늙은이만이 서 있었습니다. 첫 아내 수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하준에 대한 죄책감. 두 개의 거대한 죄가 제 목을 짓누르며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연에게 무심했던 이유도 결국은 일에 대한 제 집착과 성공에 대한 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위해 제게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 아내와 그리고 이름도 몰랐던 한 젊은 직원의 삶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제 등 뒤에서 민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게 아버지 탓만은 아니잖아요. 아들의 위로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다, 민혁아. 모두 내 탓이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죄를 시인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저는 더 이상 증오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동생을 잃은 더 큰 슬픔과 자신의 삶을 복수라는 허상에 바쳐버린 깊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지은 죄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혜웅과 민혁이 모두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제게 내려진 끔찍한 형벌인 동시에 어쩌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돌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 돌을 기꺼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과 성공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딛고 있는 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찮게 여겼던 저의 오만함이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끝에서 저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보다 더 중요한 저 자신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을 때 저는 이하연이 제게 격려를 퍼붓거나 혹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제 사과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복수의 성벽이 제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 대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어둠이 내린 도시의 야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왜 사과하는 거죠? 한참 만에 그녀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리 없잖아요. 분노해야죠. 저를 비난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야죠. 그녀는 제가 자신의 예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만 그녀의 복수가, 그녀의 10년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방법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나의 과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당신은 내게 내 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위선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제 말에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역설적으로 제게 잊고 있던 죄를 마주하고 참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정작 그녀의 마음은 왜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감시하고 분석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저의 다른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모습, 아들 민혁이와의 갈등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늙은이의 나약한 모습을. 그녀는 복수의 대상인 박진우 회장에게서 자신처럼 깊은 상처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제게 느꼈던 감정은 순수한 증오가 아니라 증오와 연민, 그리고 복수의 대상에게 느껴서는 안 될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인 복잡한 그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훔쳐갔던 내 아내의 일기장. 그걸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40년을 당신 곁에서 살았지만 늘 혼자였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당신은 그녀의 외로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봐 주지 않았죠.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을 원망하는 대신 당신을 걱정했어요. 당신이 혼자 남겨질 것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간 내 동생 하준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10년을 외롭게 살아온 제 자신도 보였고요. 우리는 모두 당신 때문에 불행해진 닮은 꼴의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모습도 보였어요. 일기장 곳곳에 당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었는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 당신의 진심이 어땠는지가 묻어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한 악마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복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파괴하기 위해 제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순수한 악이 아니라 연민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들 민혁이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와 하은 우리 두 사람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10년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시 한번 다가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겠소? 제가 묻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복수의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뒤 당신의 곁을 떠나 다시 지독한 고독 속에 내버려 두는 것.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마저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벌하기 위해 제 삶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제 삶에 깊이 얽혀버린 것입니다. 이 지독한 복수극의 끝에서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구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도 깊이 공유해버린 기묘한 운명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마침내 이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제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이 집은 다시 예전처럼 텅 빈 감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게 복수하기 위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로 인해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게 고통인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유일한 자극이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제 말의 해움과 민혁이 모두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민혁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민혁아, 저 여자가 나에게 한 짓은 결국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의 대가일 뿐이다. 나는 저 여자를 원망할 자격이 없어. 저는 혜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의 참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오. 당신이 필요하오. 당신이 내 곁에 머물면서 내가 평생 당신의 동생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지은 죄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오. 이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죄인의 구원을 향한 처절한 간청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10년은 복수를 위해 불탔는데 이제 와서 저의 참회를 돕는 역할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신도 길을 잃었으니까.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버린 지금 당신의 삶은 텅 비어버렸소. 당신에게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과 또 다른 외로움뿐일 거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오. 제 말은 그녀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혁아, 저도 지난 며칠간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여자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완벽하고 강한 분이셨어요. 제게는 다가갈 수 없는 산과도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걱정했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과거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들의 말은 저와 하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났지만 어쩌면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만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혜은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죄인의 손이 아닌 함께 길을 걸어갈 동반자의 손이었습니다. 이하은 씨,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지 않겠소? 복수도 죄책감도 아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길을. 혜은은 한참 동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오, 슬픔,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 그녀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굳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독했던 악연이 끝나고 기묘하고 위태롭지만 어쩌면 진정한 구원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음을. 혜은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은 모든 문제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회장과 재혼 아내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추악한 비밀을 공유해버린 기묘한 운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남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아내를 연기하지 않았고 저 역시 사랑에 빠진 남편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박진우와 이하은이라는 상처 입은 두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식탁에 마주 앉아 10년 전 그날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동생 하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제가 저질렀던 모든 과오를 고백했고 그녀는 동생과의 추억과 10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증오와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차가운 분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깊은 슬픔과 저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녀 자신도 아직 정이 내리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볼 때마다 제 죄의 무게를 느끼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 없이는 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상기시키는 존재인 동시에 그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들 민혁이는 주말마다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들은 저와 하은의 관계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혁이는 혜은에게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혜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이 비로소 과거의 원망을 딛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함께 하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혜은은 제 옆에 서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평생 이 관계를 완벽하게 정의 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혜은이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제가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복수심이 아닌 고통과 연민,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마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품에서 죽었고 저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복수하기 위해 온 악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복수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기묘한 구원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황혼에 찾아온 제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또 다른 비극과 예상치 못한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지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복수심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진정한 용서와 이해만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외면했고 그 결과로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의 성급한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였지만 이는 그가 잊고 있던 과거의 또 다른 과오와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하은의 복수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박진우가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 두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서로를 구원하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부재할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동시에 아무리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다면 파괴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과 타인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교육적 목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이며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수와 증오가 아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인간적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용기입니다. 박진우와 이하은은 서로에게 최악의 악연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상처는 사랑과 이해로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용서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도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